우리나라에는 유독 기이하게 알려진 블리치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쿠보 작가는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토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림부터 그린다는 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굉장히 잘못 퍼진 루머이며 특히 한국에서만 내용이 왜곡되어 사실인 양 퍼진 사례입니다. 진실은 2018년 발매된 일러스트북 블리치 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쿠보 작가가 전 세계 팬들에게 받은 가장 많은 질문들을 추려 상세히 답변한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 작가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캐릭터란 건 그냥 감으로 그리고 있어서 별로 순서 같은 건 없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꽤 겉모습적인 건 정해져 있어서 그 상태로 러프로 종이에 그리거나 머릿속에 두거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름이 떠오르면 메모해 두고, 그 중에서 아, 이번에 등장하는 건 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조합해서 그 역할로 하죠. 그럼 이름과 디자인은 따로 적어두는 건가요? 그렇죠. 별개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신 캐릭터를 내보내려고 생각하면 이미 딱 좋은 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야기도 캐릭터들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처음부터 윤곽이 있는 거죠. 이번 화집 작업을 하면서 미공개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머릿속에 수많은 캐릭터가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계속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낼 때는 그 이미지를 꺼내서 깔끔하게 그린다는 느낌입니다. 조정해서 내보내는 거죠. 하지만 가끔 시간이 없어서 조정이 부족하면 점점 작중해서 얼굴이 변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 캐릭터를 내보내는 장면이라든가 이야기 만들기에서 고민한 적은 없네요. 참고로 블리치에서 각형 구성은 얼마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비교적 초반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란칼 편 중반쯤에 점프 페스타라는 이벤트 스테이지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앞으로 얼마나 블리치는 계속됩니까? 라고 질문받아서 앞으로 2시리즈 남았고 그리고 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길이는 어쨌든 그 시점에서 5장으로 끝나는 건 정해져 있었네요. 그럼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라기보다 고집으로 떠오르는 건 복선을 까는 법이네요. 저는 복선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그리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소설판에 보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한 번 읽고 알 수 있는 건 복선이 아니라 떡밥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거 그릴 테니 기대하고 기다려줘 라는 서비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밝혀지고 나서 다시 읽고 이거 복선이었나? 가 되는 게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작업 방식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스토리의 큰 줄기와 맥락은 이미 전부 구상된 상태였고, 평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수시로 스케치해두고 이미 구성된 스토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화를 저장해둔 파일에서 꺼내 배역을 맡기는 방식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이 와전되어 마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스토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소문이 잘못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왜곡된 정보가 정설처럼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팬으로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으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의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캐릭터들이 함께 싸우는 거나 서사는 어떻게 짭니까? 라고 팬이 물었을 때 쿠보 작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래 서사를 전제로 그리고 있어서 고생한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다시 읽고 둘 사이의 서사를 안 그렸네 라고 느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세이와 마시로의 관계성은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이야기 진행상 과거편에 가서야 겨우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캐릭터들의 대사와 배치, 관계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가가 처음부터 짜놓은 구조 안에서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스토리의 맥락을 파악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먼저 사신의 기본 설정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현세의 영혼을 소울 소사이어티로 인도하고 호로를 정화해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조정자입니다.
루키아 같은 사신들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ソウルソサエティは何も怖いところではないぞ。腹は減らぬし体は軽いし十中八九ここよりも良いところだ。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그렇게 믿고 있으며 그 체제에 순응한 성실한 사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착한 곳인 루콩가는 집신을 신고 다니는 전근대적인 빈민가입니다. 사냥과 농사를 짓고 도둑질을 하며 헐벗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21세기에 죽었는데도 에도 시대의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반면 세계관이 이어지는 쿠보 타이토의 다른 작품 번더위치의 무대인 리버스 런던, 즉 서양의 소울 소사이어티를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아파트가 있고 TV도 있으며 현대 문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소한 루쿤가보다는 훨씬 나은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왜 동양의 소울 소사이어티만 수천 년째 발전 없이 멈춰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에 의해 의도된 억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 발전과 개인의 자각 사이의 관계를 짚어야 합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부를 축적하며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나 정부를 절대적인 신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며 현대적으로는 민주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소울 소사이어티의 지배층, 즉 귀족과 중앙 46실은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깨어나고 강해질수록 자신들의 봉건적 독재 체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명의 시계를 멈췄습니다. 영혼들을 가난과 결핍 속에 가두고 우리가 없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공포와 의존심을 주입한 것입니다. 이 모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우라하라 키스케입니다. 그는 전 12번대 대장이자 기술개발국의 창시자로 통신기술과 각종 과학기술을 개발한 인물입니다. 즉, 소울 소사이어티 내부에서 산업화와 기술혁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스템에 단순히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조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추방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젠의 음모 때문이었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는 봉건적 시스템이 근대적 혁신가를 배척한 사건입니다. 중앙 46실과 귀족들은 지나치게 똑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추방당한 우라하라는 현세에서 상점을 차립니다. 사신들이 관료제 안에서 월급을 받으며 움직일 때 그는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기술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가 있었기에 이치고 일행은 성장할 수 있었고 아이젠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민간의 힘, 다시 말해 산업화된 개인의 힘이 결국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반면 그를 쫓아낸 소울 소사이어티는 여전히 집신을 신고 칼을 휘두르는 정체된 세계로 남습니다. 이후 우라하라는 누명을 벗지만 이미 그의 자리는 다른 인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성장을 통제함으로써 전체주의를 유지하는 거대한 수용소입니다. 나르호도ソウルソサエティには不似合いな景色だ。それも見納めか。 하지만 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자가 우라하라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라하라가 시스템 밖에서 대안을 찾았다면 시스템 자체를 부수거나 자신이 시스템이 되려 했던 두 명의 거대한 괴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세계의 가장 깊은 곳, 영왕궁으로 가야 합니다. 영왕은 블리치 세계관 속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며 천년혈전편에서 드러난 영왕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사지가 잘리고 내장이 파이고 심장조차 없는 빈 껍데기. 그는 수정 속에 박제된 채 멍하니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영왕의 힘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힘이 세계 전반으로 흩뿌려졌고 그 조각을 계승하거나 유사한 파장을 지닌 존재들은 강대한 힘을 얻거나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새로운 존재로 피어나게 됩니다.
천년 혈전편에서 유아바아가 아우스발렌을 시전할 때 읊는 영창을 보면 그 안에 아도나이에우스의 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アドナイエウスの棺掲げる者はお前の心臓アウスベーレン 이 표현은 이시다 소켄이 남긴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아드니오스라는 표기로 확인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도나이에우스는 단순히 작가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아도나이에우스라는 이름은 고대 영지주의 신화에서 태양을 건장하는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며 그 어원은 히브리어 아도나이, 즉 주님을 뜻하는 호칭에서 모티브를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작가는 영왕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초월자가 아니라 태초에 세상을 비추던 태양이자 세상의 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이 되는 존재가 바로 유하바아입니다. 유하바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긋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히 무력한 아기였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능력은 자신의 영혼을 나누어 다른 이에게 부여하는 힘이었죠. 그의 영혼을 받은 사람들은 병이 낫고 잃어버린 신체가 되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의 이름을 유하바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하바하라는 이름을 다시 보면 그 스펠링은 성경에서 야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의 이름이며 아도나이에우스의 어원인 아도나이 역시 주님이라는 뜻의 대체 호칭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부르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본명 대신 다른 이름으로 신을 불러왔죠. 여기서 효스베 이치베가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존재를 규정하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존재를 부정하는 자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대체 호칭으로 부르는 그 행위 자체를 능력으로 만들어버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블리치에서 영왕과 유아바하의 관계는 사신들이 창조신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해 그 육신을 봉인했고 그 과정에서 신의 이름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존재로 현세에 태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그 이름을 유하바하로 바꾼 겁니다. 쿠보 작가는 처음부터 야훼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 했는데 편집부에서 막았다고 하네요. 유하바하는 처음부터 악이었던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누군가가 죽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고 강해진다는 생명 구조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이른 시기에 그리고 너무도 잔혹한 방식으로 생의 원리를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断崖すべてを見通し、千年先をも慶難の眼で見据え、我らクインシーの不遇さえ、霊王アドナイエウスは見通していた。 아버지는 왜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유하바아를 뒤틀리게 만든 근원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현세에 리히트라이를 세우고 왕이 됩니다. 이 시점에 유하바아는 아직 퀸시드를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며 아꼈고 리히트라이 역시 현세에 뿌리를 둔 국가였습니다. 그는 분명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퀸시는 호로를 정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키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은 결국 상위 세계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효스베 이치베입니다. 회담 도중 유하바아는 영왕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고 분노한 그는 효스베를 위협합니다. 그 결과 유하바아는 자신의 능력 디 올마이티를 봉인당하게 되죠. 효스베는 이때 죽을 때까지 그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남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유하바아는 이 말 속에서 부활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소울 소사이어티를 침공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다만 사신들조차 유하바아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봉인되고 효스베는 능력을 사용해 왕의 이름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이로써 유하바아는 이름 없는 왕이 되었고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리치 초반 이치고의 내면에서 그 이름이 검게 지워져 들리지 않았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하바아는 이 패배조차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는 노래 카이저 계장을 퀸시들에게 남깁니다. 봉인된 왕은 900년 동안 고동을 되찾고 90년 동안 이지를 되찾으며 9년 동안 힘을 되찾아 9일 동안 세상을 되찾으리라. 전쟁에 참여했던 퀸시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반면 남겨진 퀸시들은 사신들에게 학살당했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혈통이 바로 이시다 소켄의 가문과 쿠로사키 마사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며 태어난 아이가 쿠로사키 이치고와 이시다 우리였죠. 9년 동안 힘을 되찾는다는 시기가 도래하자 유하바아는 아우스발렌을 통해 현세에 남아있던 혼혈 퀸시들의 힘을 몰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시다 우류가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혼혈 퀸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치고의 경우 그의 몸에 사신, 퀸시, 호로, 그리고 풀브링의 힘까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하바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왕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모든 힘을 지닌 존재가 필요했기에 유하바아는 의도적으로 이치고에게는 아우스발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유하바아는 더 이상 현세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리히트라이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는 그림자 속에 새로운 국가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반덴나이히입니다. 이 순간부터 유하바아는 더 이상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다가올 전쟁을 위해 힘을 축적하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이름 그대로 반덴나이는 보이지 않는 제국이었고 소울 소사이어티의 그림자 속 공간에 기생하며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자로 이루어진 소울 소사이어티의 환경은 그가 1000년 동안 힘을 모으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결국 유하바아는 자신의 백성이 죽으면 그 힘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구조를 철저히 이용합니다. 1000년 전의 패배와 그 이후 이어진 퀸시들의 죽음마저도 모두 효스베에게 빼앗긴 힘과 눈을 되찾기 위한 충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왕과 유하바아의 관계를 보면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유하바아의 눈은 미래를 볼 때는 동공이 2개, 미래를 개변할 때는 3개로 표현됩니다. 이는 만화와 애니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출이죠. 하지만 영왕의 눈은 4개입니다. 이는 곧 영왕이 유하바아가 자신을 죽이러 올 것, 그리고 사신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 이 모든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어쩌면 블리치의 모든 비극은 껍데기만 남은 영왕이 스스로 안식에 들기 위해 바랐던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라바다 레오 미라이오 미와타시타 왕아 지지요. 그리고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괴물이 있습니다. 아이젠 소스케입니다. 아이젠의 운명은 놀랍게도 17권 렌지와 바쿠야의 전투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7권 렌지가 루키아를 구하러 가다 바쿠야를 만나는데 그때 2가지의 챕터 제목이 달에게 덤벼들다 그리고 달을 잡으려는 자에게 고한다입니다. 바쿠야는 렌지에게 잔인한 고사성어를 던집니다. 원우치월,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달은 바쿠야, 즉 귀족과 지배층을 상징하고 원숭이는 렌지 같은 하층민을 상징합니다. 바쿠야는 감히 닿을 수 없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의미죠. 이것은 블리치 세계관의 계급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권에서 아이젠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이젠의 참백도는 경화수월, 그 뜻은 거울 속의 꽃, 물 위의 달입니다. 렌지에게 물에 비친 달을 잡지 마라고 했던 그 비유가 아이젠의 참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우치월과 경화수월은 서로 다른 장면에서 등장하지만 동일한 주제를 공유하며 그것은 허상을 실체로 착각한 자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7권 첫 페이지에 렌지의 마음이 나오는데 달을 잡으려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젠은 사신들을 배반하고 웨코문드로 떠나기 직전 우키타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늘은 그 누구도 서 있지 않았어. 너도, 나도, 신조차도. 이 대사는 아이젠의 사상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는 신을 부정하며 동시에 그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과 분리되지 않았으며 아이젠에게 하늘은 비어 있었고 그렇기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영함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저 인간을 초월하고 블리치 세계관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48권 아이젠의 곤두시에선 더 노골적으로 암시합니다. 인간은 모두 원숭이를 본뜬 것, 신은 모두 인간을 본뜬 것. 신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계층 구조의 기만을 폭로합니다. 아래는 위를 흉내내고 위는 아래를 흉내낸다. 인간은 신을 닮으려 하고 신은 인간의 형상을 취한다. 아이젠이 본 세계란 그렇게 서로를 모방하며 유지되는 허위의 질서였다는 걸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사신이자 인간으로서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이 겨우 달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이치고였습니다. 이치고는 참월과의 대면 끝에 최후의 월화천충을 배웁니다. 그 기술의 본질은 단순하며 달을 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월화 그 자체가 된다고 나옵니다. 이치고가 날린 마지막 기술의 이름은 무월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세계. 더 이상 붙잡을 대상도 쫓을 허상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아이젠은 놓여졌고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추악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젠에게 있어 호로는 무엇일까요? 아이젠은 처음부터 퀸시와 연관이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작가가 직접 밝힌 바이며 그의 이름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호로라는 종족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복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서 아이젠과 에스파다를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파다의 존재 의의와 작중에서 계속 언급되는 태양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블리치 세계의 원초적 역사를 보면 영왕이 등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던 원시 세계에 갑자기 호로가 나타났고 그 호로들이 서로를 집어삼키며 거대한 메노스로 진화해 세계의 균형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등장한 존재가 영왕이었고 그는 신이라기보다는 재앙을 봉인한 창조자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영왕이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나눴고 5대 귀족과 효습의 이치베는 그 과정에서 영왕을 배신하고 현재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귀족들은 목표는 같았지만 동기는 달랐는데 특히 시바 가문은 호로조차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치고가 시바 이신의 아들이기에 이치고의 스토리에서 주변 인물들뿐만 아니라 결국 호로까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쿠보 타이토는 개인의 영향력으로 주변까지 바꾸는 것으로 스토리를 매듭지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젠도 호로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로는 인간의 타락한 영혼이며 본능이 폭주해 끝없이 혼을 집어삼키는 존재입니다. 이 공허한 갈증을 채워줄 존재를 작가는 태양으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쿠로사키 마사키입니다. 이 씨는 그녀를 이렇게 표현하죠. マサキは太陽に似ていた。すべてを引きつけ、すべてを許し、すべてを照らし、振り回す。俺はただ、マサキに振り回されていることが幸せだった。 마사키는 자신 안에 들어온 호로마저 받아들였습니다. 이노우의 오리임에 또한 태양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호로가 되어 이성을 잃은 오라버니를 잠시나마 되돌려 놓았고 그는 스스로 이치고의 검에 몸을 맡김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아이젠이 오리이메를 납치한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그는 그녀를 이치고의 태양으로 인식했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블리치의 주요 인물들에겐 모두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없다면 그것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혹은 아이젠처럼 스스로 자신의 태양을 부숴버리고 파멸로 향합니다. 호로의 진화 과정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 혼을 먹다 개성을 얻으면 아주커스가 되고 그 아주커스들이 서로를 잡아먹어 바스트로드에 이릅니다. 아이젠은 붕옥을 통해 이들에게 이성을 부여하고 아랑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대 양성이 아닙니다.
본능만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에게 인간이 되는 길을 열어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랑칼은 모두 인간의 외형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서사는 전부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는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むごいことをする。むごい。ホローとなった魂に意味などない。ただいたずらに魂を食い漁るだけの存在だ。そこに意味を与えてやることの何がむごいというんだい。その魂を粉々に打ち砕いた君の方こそむごいというもの。貴様と愚論を交わす気はない。 여기서 아이젠이 말하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존재의 구원이나 이해가 아니라 자신이 다루기 쉬운 형태로 정리했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호로는 이유도 목적도 없이 먹고 죽이는 순환 속에 놓여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이젠은 그 무질서를 혐오했고 그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번호와 계급, 역할로 재편합니다. 에스파다라는 체계, 서열, 그리고 지배구조. 즉 이때 아이젠이 부여한 의미란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나의 세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라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젠에게 에스파다는 동료가 아니라 실험체이자 증명 도구였습니다. 호로에게 의미를 주었다는 그의 말은 사실상 자신의 사상을 입증하기 위해 타인의 공어를 사용했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쿠보 타이토는 아이젠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논리를 이야기 안에서 반박합니다. 쿠보는 에스파다 각자에게 죽음의 형태라는 상징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아이젠이 부여한 역할이 아니라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마주해야 했던 감정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젠은 에스파다에게 의미를 주었다고 믿었지만 쿠보는 에스파다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 의미를 증명하도록 이야기를 설계했습니다. 이제 에스파다 개개인을 살펴보겠습니다. 7번 조마리는 명확하게 사신들의 태도를 비판한 인물입니다. 그는 호로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이해나 질문 없이 처단하는 사신들의 방식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그의 광신에 가까운 아이젠 숭배 역시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부당한 자신을 존재로서 인정해준 유일한 자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조차 아이젠님 만세를 외칩니다. 조마리에게 아이젠은 주군이자 신이었고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반면 9번 아로니로는 다른 방향에서 인간성을 갈망합니다. 그는 카이엔의 기억과 외형을 흡수해 인간의 모습을 흉내냈지만 루키아가 그 모습에 혐오감을 드러내는 순간 노골적으로 분노합니다. 아로니로가 격분한 이유는 단순한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애써 닮고자 했던 인간성 자체가 거부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 괴물이 아니라 이해하려다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아이젠을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했잖아 라고 외친 것은 아이젠이 자신을 괴물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리라 믿었던 구원의 약속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8번 자에라폴로는 아이젠의 과학적 호기심과 지적 오만이 그대로 형체를 얻은 존재입니다. 감정과 생명조차 실험과 분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초월자를 자초하던 아이젠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5번 노이트라는 초승달과 닮은 참백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안에는 태양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호로에게 구원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절망 속에 가두지만 네리엘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이성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캠파치 역시 그 변화를 알아차렸기에 굳이 숨통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이트라는 끝내 해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는 태양을 보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무너진 셈입니다. 6번 그림조는 겉보기엔 짐승 같지만 과거에는 분명 동료를 이끌던 존재였습니다. 바스트로데가 되기 위해 자신을 따르던 동료들, 그리고 상처 입은 동료들이 자신을 먹으라고 제안했을 때 이를 거절했던 기억은 그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현세 침공 당시 그가 데려온 프라시온들은 바로 그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치고와의 사토를 통해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신념과 충돌하며 힘만으로 유지되던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4번 우르키오라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음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오리히메와의 문답 그리고 이치고와의 사토 끝에서 그는 죽기 직전 손을 뻗으며 깨닫습니다. そうか。この手のひらにあるものが心か。 이 순간은 에스파다 전체 서사의 분기점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분노의 화신이었던 야미의 표정이 바뀌고 야미와의 전투를 마친 켄파치와 바쿠야의 얼굴 역시 묘하게 그려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라키 켄파치의 반응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싸움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켄파치는 야미와 달리 노이트라와의 싸움을 즐거웠다고 회상합니다. 왜일까요? 노이트라의 죽음의 형태는 절망입니다. 그는 네리엘의 말대로 아랑칼이 되어 이성을 얻었음에도 구원 따윈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전사로서 자신의 끝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에스파다와 대장들의 싸움을 살펴보면 단순한 종족 간의 사륙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조마리가 사신의 태도에 대해 비판할 때 바쿠야는 사신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긍지에 칼을 겨눴다고 말하고 마유리는 과학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칼을 맞대고 있지만 마치 인간과 인간이 서로의 존재를 걸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파다들 역시 싸움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켄파치가 노이트라를 쓰러뜨리고 즐거웠다고 말한 이유는 서로의 긍지가 칼끝에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켄파치는 노이트라의 그 각오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노이트라는 태양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니까요. 어쩌면 노이트라는 가장 에스파다답게 전사로서 죽음을 맞이한 캐릭터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영권 야미와의 싸움은 정반대입니다. 야미의 죽음의 형태는 분노입니다. 그는 우르키오라의 죽음에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결국 분노에 먹혀 이성을 잃고 거대한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야미의 특징은 모든 감정을 분노에 전부 토해낸다는 겁니다. 이후 야미와의 전투 장면이 아예 생략된 것은 쿠보 작가가 아이젠을 통해 스토리에 힌트를 준 것이죠. 아이젠은 이치고에게 나는 호로와 따위는 하지 않는다며 비웃었지만 이치고의 잠재력 앞에 현실을 부정하고 분노에 사로잡히자 결국 흉측한 호로의 형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작가는 이를 죽은 나비의 형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야미의 거대화와 아이젠의 호로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성장을 멈추고 감정에 먹혀버린 괴물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켄파치가 그 거대한 야미를 쓰러뜨린 후에도 노이트라와 다르게 시시했다고 일축한 것입니다. 거기엔 서로 교감할 마음이나 각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르키오라가 힘을 회복한 야미를 보고 생때가 늘어나는 게 결점이라고 지적했듯 성숙하지 못한 분노는 그저 요란할 뿐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쿠보 타이토는 이 대비를 통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힘과 분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에스파다 3명을 알아보겠습니다. 3위 전력 1번부터 3번 또한 아이젠 자신의 행적과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3번 할리벨과 3번 네리엘은 감정을 이해했기에 불필요한 희생을 바라지 않았고 그 선택은 그들을 살아남게 합니다. 반면 아이젠은 할리벨에게 너희들의 힘은 부족하다며 직접 검을 휘둘러 그녀를 베어버립니다. 이는 자신이 구축한 세계, 즉 에스파다라는 체계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아이젠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긴과 토센 역시 제 손으로 끝냈습니다. 그의 진언은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자기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2번, 바라가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힘이 자신에게 닿지 않도록 힘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하츠게는 그 공포를 정확히 간파해 그를 쓰러뜨립니다. 아이젠 역시 긴에게 죽음을 경험한 뒤에야 진화합니다. 진화에는 죽음의 공포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던 아이젠의 진실은 바라간과 그를 정확히 겹쳐놓습니다. 1번 스타크는 더욱 상징적입니다. 그는 아랑칼이 되기 전부터 인간의 형상이었고 너무 강했기에 주변 영혼들이 소멸하는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아이젠 또한 초월자가 된 이후 인간들이 근처에 오기만 해도 소멸해버리는 절대적 고독에 빠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크는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나누어 동료를 만들었지만 아이젠은 야망을 위해 동료를 베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이젠이 만든 체계 안에 있었지만 그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에야 자신의 공허가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즉 쿠보가 에스파다에게 부여한 죽음의 형태는 아이젠이 말한 의미 부여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의미란 위에서 내려주는 명칭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끝내 마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아이젠의 말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의미를 부여해줬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의미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순간을 끝까지 외면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치고는 마지막에 칼을 맞대고서야 아이젠의 검끝에 남아있던 것이 오직 고독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치고가 평범한 사신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고 떠올린 이유는 아이젠이 스스로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모든 존재를 자기 손으로 베어왔기 때문입니다. 에스파다는 실패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젠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결말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미리 보여준 파편화된 초상들이었습니다. 아이젠은 그들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 중 가장 늦게 마음이라는 해답에 도달한 존재였습니다. 死神とクインシーが手を組むか、共にソウルソサエティを守るのか。違う。皆期せずして君を追い、君の目指す敵を共に倒すことになったのだ。まったく、私を止めた者が、よもや私より先に霊王宮に立ち入るとはな。つくづく許しがたい男だ。黒崎一護。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젠 소스케와 유하 바하라는 두 명의 거대한 최종 보스를 통해 호로와 퀸시라는 상반된 존재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모순이 한 몸에 뒤섞인 존재 쿠로사키 이치고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치고의 내면에는 화이트라 불리는 호로가 존재합니다. 아이젠이 사신들의 훈백을 모아 만든 이 개조 호로는 놀랍게도 도신 니마이아가 참백도의 원형인 천타를 만드는 과정과 우연히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사키를 통해 이치고에게 깃든 이 호로는 아버지 이신의 사신 힘과 결합하여 이치고 안에서 참백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팔권에서 테사이가 이치고의 참백도를 보고 경악했던 이유는 사신은 천타 없이는 해방 상태로 갈 수 없지만 이치고는 아무런 도구 없이 칼을 꺼내 들었고 해방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참월 아저씨가 보여준 칼자루가 사실은 화이트가 천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고 그걸 이치고가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검은 코트의 참월 아저씨는 이치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치고 안에 잠재된 퀸시의 힘이자 천년 전 유하 바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私はお前を死神にさせたくはなかった。どうして？どうして？お前を危険から、戦いから遠ざけたいと願うことのどこに疑問がある？お前の守りたいものが私の守りたいものではないのだ。私の守りたかったものはお前自身だ。イチゴ。 사신이 되어 전장에 나선다면 언젠가 진짜 유하 바하를 마주해 죽게 될 운명이었기에 그는 이치고의 진짜 힘을 억누르고 자신이 주인인 척 행동했습니다. 이는 적의 기만이 아니라 자식을 전장에 내보내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보호였습니다. 이건 이시다 우류와 류켄의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류켄은 어린 우류에게 줄곧 너는 퀸시의 재능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때 적이었던 마유리는 우류의 영자 제어 능력을 보고 그를 천재라고 규정하죠. 그렇다면 류켄은 왜 아들의 재능을 끝까지 부정했을까요? 그 실마리는 우류의 할아버지 소켄의 말에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다르면 정의 또한 달라지는 법이야. 그걸 알게 될 즈음이면
너도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게다. 퀸시의 길은 필연적으로 피를 부릅니다. 류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아들의 재능을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우류를 전장 밖으로 밀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류켄의 부정은 냉정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방식의 보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서사가 이치고의 궤적과도 여러 면에서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힘을 폭발적으로 개방한 뒤 산화하듯 소진된다는 점, 그리고 힘을 되찾는 방식이 정신과 육체를 극한까지 깎아내린 뒤 심장 부근의 일격을 받으면 되돌아온다는 류켄의 설명처럼, 풀브링켄에서도 이치고가 비슷한 부위에 타격을 받는 연출이 있어 의도적인 반복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 둘은 그 당시에도 너를 지키고 싶다고 말한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힘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월화천충을 배우던 시점, 힘의 주도권이 과거 참월 아저씨, 즉 유아바의 측면에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화이트와의 융합과 동시에 이치고를 위해 모든 것을 양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바는 타인의 힘을 흡수하지 않으면 태아 시절로 돌아간다고 원작에서 명시되는데, 천세참월이 어린 시절로 나오는 걸 보면 묘한 장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작품이 배치한 유사성과 연출의 반복을 바탕으로 한 해석일 뿐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쿠보는 우리와 이치고가 퀸시로서 닮은 길을 걷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겹쳐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월 아저씨는 점차 이치고를 돕는 쪽으로 돌아섰고, 이치고에게 필요한 건 보호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저드 편에서 이치고가 호로에게 잠식되지 않기 위해 싸울 때 혼덱의 균형이 호로 쪽으로 기울자 참월 아저씨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 순간 이치고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니라 싸움의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욕심을 부리고 짐승처럼 버텨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월 아저씨는 이치고가 그 야성을 깨우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고, 위기 때마다 화이트의 힘을 조금씩 빌려주며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과의 최종 교전에서는 호로의 힘을 두려워하던 이치고의 내면에서 화이트를 강제로 끌어올려 화이트와 조화를 이루며 모든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13권에서 유일하게 화이트와 참월 아저씨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에서 화이트가 참월 아저씨에게 잘 키워달라고 말하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 둘이 이치고를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참월 아저씨는 나는 유하바하지만 유하바하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래 유하바하의 본질은 힘을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1000년 전의 유하바하는 이치고를 위해 자신의 퀸시 힘과 숨겨둔 진정한 참월을 모두 넘겨주며 사라지는 길을 택합니다. 반면 현재의 유하바하는 힘을 빼앗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쿠보 작가는 이 대비를 통해 어쩌면 유하바하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そして私は今こうして身を引けることに喜びさえ感じている。イチゴ、お前は強くなった。お前の成長を私はずっと傍らで見守ることができた。これ以上の幸せがあるものか。満足だ。待ってくれ！残月！俺はまだ！ 이치고와 마주한 현재의 유하바하는 말합니다. 이치고, 난 널 내 뜻대로 해보려는 생각 따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이 모든 건 이치고, 우리에게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니라. 유하바하는 이치고가 자신의 피를 이었기에 당연히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유하바하는 진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오만함이 결국 이치고의 진정한 성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시발트의 시각과 대비됩니다.
천년혈전 후반부, 유하바하가 힘을 비축하기 위해 잠들면 올마이티의 권능은 하시발트에게로 옮겨집니다. 비록 미래 개변의 권능은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의 힘은 사용할 수 있었죠. 이것은 마치 낮과 밤의 관계와 같습니다. 마지막 밤의 시간, 하시발트는 올마이티를 통해 어떤 미래를 목격합니다. 소설판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그가 이 미래를 본 직후 퀸시의 생존을 위한 독단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관에게 명령하여 부상병을 회수하고 치료하게 했으며 폴 슈텐디이를 빼앗겨 힘을 잃은 슈테른 리터들조차 살려내려 했습니다. 유하바하가 승리하면 세계는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시발트는 왕이 가는 파멸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생존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하바하에게 퀸시는 생명 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시발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쳐가는 왕의 변덕과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퀸시들의 생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밸런스를 맞춰온 인물입니다. 잔혹한 왕에게 선택받은 대가로 그는 사적인 행복을 거세당했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죽여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퀸시 전체의 안위를 위협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시발트는 이미 유하바하의 광기를 눈치채고 있었고 슈테른 리터들은 퀸시를 이끌 진정한 왕의 자질을 가진 것은 하시발트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살았던 하시발트를 돌아서게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 그것은 바로 이시다 우류였습니다. 하시발트는 유하바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소중한 친구였던 버즈비마저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류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하바하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 행복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원작에서 하시발트가 우류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했던 것은 단순한 충성심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포기했던 길을 걷고 있는 자에 대한 지독한 질투이자 어쩌면 자신의 희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표출이었습니다. 마침내 낮이 밝아오고 하시발트는 자신이 밤사이에 보았던 미래를 유하바하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치고가 나타나 과거의 참호를 들고 유하바하를 베어가르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유하바하는 이를 하시발트가 보여준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치고는 쌍검을 들고 있었고 마네를 통해 칼과 칼집이 융합한 형태를 하고 있었기에 하시발트가 보여준 투박한 시칼의 형상은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맞지 않으니 그저 꿈이라 여긴 것입니다. 결국 유하바하는 이치고를 쓰러뜨리고 하시발트의 힘마저 몰수해버립니다. 과연 하시발트는 정말로 유하바하를 속인 것일까요? 아니면 유하바하의 오만이 스스로의 눈을 가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시발트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주었던 인물 이시다 우류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류의 존재는 유하바하에게 있어 명확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유하바하는 올마이티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다보지만 유독 우류만은 육안으로 직접 쫓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우류의 몸에 깃든 영왕의 오른팔 미미야기 때문입니다. 정지를 권장하는 미미야기의 힘은 유하바하의 간섭조차 거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류가 아우스발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또한 경약했던 어머니로부터 미미야기의 힘이 우류에게로 계승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생존의 메커니즘은 에스노트의 사례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유하바하는 병실에서 죽어가던 에스노트를 찾아가 살아남은 자라고 칭했는데 이는 훗날 우류에게 건넨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유하바하가 슈테른 리터를 결성한 배경에는 아우스발렌을 통해 죽음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생존자들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젠이 웨코문드에서 강력한 바스트로데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유하바하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발견한 이들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 주었고 이를 슈리프트를 부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쿠보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유하바하가 처음부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볼 때 그자가 가진 힘의 형태가 마치 이니셜이 각인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가진 자들은 아우스발렌을 막아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슈테론리터는 유하바하가 맹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역경을 버텨낼 자질을 가진 이들을 선별하여 각성시킨 결과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유하바하가 우류를 보고 자신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며 놀란 이유는 힘을 양도해 준 적이 없음에도 그 당시에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わからぬか。ではとウリュ、お前は今なぜ生きている？ 최종전에서 유하바하는 이치고의 힘을 몰수해 갑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간 것은 이치고의 본질이 아닌 외부에서 더 씌워진 힘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8권에서 바쿠야가 사신의 힘을 파괴했을 때, 그리고 52권에서 긴조가 풀브링을 빼앗아갔을 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참월 아저씨는 追い出せ。朽木白夜に消された死神の力は朽木ルキアから譲り受けた死神の力だけだったということを。当然だ。奴はそれだけに狙いを定めていた。それだけを消せばことは終わると思っていたからだ。奴は油断した。お前自身に死神の力があることを奴は見落としていたのだ。 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참월 아저씨는 이치고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그 힘을 억누르고 있었죠. 따라서 긴조가 힘을 강탈했을 때 루키아가 그것은 힘의 윗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진짜 이유는 긴조가 가져간 것이 억눌린 본연의 힘미로 흘러넘친 더 씌워진 힘일 뿐, 참월 아저씨가 숨겨놨던 이치고 내면 깊숙한 곳의 사신의 힘은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년혈전편에 이르러 이치고는 진짜 천타를 얻었고 참월 아저씨가 통제권을 넘겨주면서 니마이아가 벼려낸 진정한 참월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아바하에게 패배하며 힘을 몰수당하는 장면에서 독자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풀브링 때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힘을 뺏겼음에도 이치고의 사신으로서의 형상이 풀리지 않았고 만의 상패였던 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유아바하는 이치고에게 호로와 융합한 사신의 힘이 너의 힘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유아바하가 가져간 힘은 호로와 융합된 껍데기와 싸움을 통해 가져간 퀸시의 힘뿐이라는 것입니다. 긴조 때와 똑같이 이치고 본연의 힘 위에 흘러넘친 힘의 일부였고 유아바하는 그것만을 노린 셈입니다. 결국 진정한 참월을 소유하게 된 이치고는 본연의 힘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풀브링 편에서는 숨겨져 있던 이치고 본연의 사신의 힘에 사신들이 영합을 주입해서 새롭게 힘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치고가 들고 있는 진정한 참월이 그때 참월 아저씨가 숨겨놨던 이치고의 잠재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치고에게 나는 유아바하지만 유아바하가 아니다 라고 했던 참월 아저씨의 고백은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본질은 유아바하가 맞지만 이치고에게만큼은 참월이고 싶었다는 뜻이며 이 문장 속에는 실로 많은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유아바하는 천년 전 패배한 후 빛의 제국 리히트라이를 버리고 그림자 속에 숨어 힘을 기르는 반덴라이를 건설했습니다. 참월이자 유아바하였던 이 남자는 부활과 함께 타락하여 그림자에 덮씌워졌고 마침내 검은 달이 되었습니다. 검은 달의 이야기는 천년혈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초반부터 챕터 제목으로 조금씩 심어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른 단서는 8권입니다. 이치고가 사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에서 참월 아저씨를 처음 만나 참백도를 손에 넣는 그 파트의 제목이 Back in Black입니다. 여기서 블랙은 유하바하를 의미합니다. 즉, 이치고가 힘을 되찾는 순간부터 이미 그 힘의 일부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의문을 제목으로 먼저 던져둔 셈입니다. 그 다음은 19권. 이치고가 바쿠야 앞에서 만해를 보여주는 장면의 챕터 제목이
블랙문 라이징입니다. 제목 그대로 검은 달이 떠오르는 순간이고 그 장면에서 이치고는 만해를 얻으며 참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이치고가 감히 졌다가 아니라 그 안에 검은 달 유하바하의 그림자까지도 함께 커졌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25권에서 한 번 꺾입니다. 첫 챕터 제목이 Tug Your God Out. 직역하면 내 안의 신을 끌어내라에 가깝습니다. 25권이 바이저드 편, 즉 이치고가 완전 호로하로 밀려들어가 화이트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노골적이며 화이트가 내가 참홀이다라고 반복하는 것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을 하는 참홀을 끌어내려야 그 아래 숨은 진짜 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제목이 먼저 말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천년혈전에서 검은 달이 나타납니다. 58권 유아바하와 이치고가 처음 제대로 마주하는 장면의 제목이 The Dark Moon Stroke입니다. 검은 달의 일격이라는 말 그대로 이때 이치고의 만해가 부러지고 소울 소사이어티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검은 달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초반부터 떠오르던 검은 달이 이제는 직접 세계의 빛을 삼키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을 검은 달의 승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60권 과거 파트에서 이 씬이 마사키와 결혼해 이치고가 태어났음을 말하는 순간 챕터 제목은 독일어로 프린스 폰 리흐트, 즉 빛의 왕자입니다. 검은 달에 맞서야만 하는 이치고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애니메이션 PV에서 명확히 묘사됩니다. 태양을 침식하며 새삼을 어둠으로 뒤덮는 검은 달의 형상은 곧 태양의 빛을 집어삼키는 유아바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치고의 검, 참홀의 이름인 달을 벤다는 뜻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15권에서 참홀 아저씨는 이치고에게 나를 뵐 수 있는 건 그 검 한 자루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영왕의 힘을 빼앗은 유아바에게서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의 필적하는 존재인 이치고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참홀이 이치고에게 알려준 유일한 기술이 월아천충뿐이었다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달의 송곳니가 하늘을 찌른다. 이 기술명은 단순한 참격이 아닙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늘을 지배하고 태양을 삼켜버린 검은 달을 달의 송곳니가 꿰뚫어버린다는 혁명의 서사가 기술의 명칭과 검의 이름에 처음부터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なんだゲスか 이치고의 월아천충을 맞고도 유아바하는 죽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힘 앞에서 균열을 낸 것은 우류가 쏘아올린 한 발의 화살, 정지의 은이었습니다. 이 화살이 유아바하의 심장에 닿는 순간 그의 올마이티 능력은 일시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 화살의 기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아바하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우스발렌에 당해 죽은 퀸시들의 심장에는 은의 혈전이 남게 되는데 류케는 이것을 모아 유아바하를 죽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67권에서 밝혀졌듯 아우스발렌은 단순히 영자를 흡수하는 기술이 아니라 힘 그 자체를 흡수하고 재분비하는 권능입니다. 애니메이션 영창 구절에 영왕의 이름이 섞여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영왕의 아들인 유아바하가 아버지의 절대적 권능을 이용해 생명력을 징수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아바하는 자신이 뺏은 생명의 부산물에 의해 발목을 잡힌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류켄이 화살을 우류가 쏘아야 한다고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류의 슈리프트 완전 발립은 지정된 두 대상 사이에서 이미 일어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하시발트는 이 능력을 직접 체험한 뒤 폐하의 올마이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다 라고 단언하기도 했죠. 유하바하가 올마이티를 통해 불리한 미래를 바꾸거나 개변한다 해도 우류가 슈리프트를 발동하여 그 결과를 뒤집어버리면 유하바하의 미래 개변이 무용지물이 되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우류에게 깃든 미미하기의 힘 때문에 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고 설령 대응한다 해도 그 결과를 올마이티로 개변하여 확정지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류케는 우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유하바하가 우류를 살려두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후계자로 곁에 두고 끝까지 살려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젠이 이치고를 잡아먹는 것을 뒤로 미뤘던 것처럼 우류에 대한 기묘한 애정이었을지, 아니면 자신의 눈을 벗어난 우류의 능력을 끝까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인지, 그 진위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이치고의 칼을 부러뜨린 직후 유하바하는 감고 있던 복수의 눈을 다시 뜨며 어떤 미래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즉시 제라드와 하시발트의 힘을 강제로 징수해버립니다. 소설판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유하바하가 어떤 미래를 보았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그는 이치고가 칼을 고쳐서 다시 올 것조차 알고 있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과연 그가 본 미래가 진실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젠 소스케의 개입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하바하는 나는 모든 것을 본다고 자부했지만 아이젠의 참백도 경화수월은 유하바하의 올마이티에 통했습니다. 그가 미래를 관측하던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비친 미래는 이미 아이젠에 의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최면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유하바하는 이미 전지전능의 의미를 상실한 셈입니다. 유하바하의 올마이티는 모든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를 바꾸기 전에 먼저 올바른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흐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유하바하는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틈새가 이치고에게는 유일한 승기의 기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류가 만든 찰나의 틈을 타 이치고는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이때 이치고의 만해 천세참월의 외피, 즉 칼집이 부서지며 그 안에서 과거의 시해, 형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25권에서 내면의 호로가 했던 말, 검에 칼집을 씌워놓고 대체 누굴 베겠다는 거냐라는 일갈의 완벽한 회수입니다. 또한 유하바하가 어미를 죽인 원수 앞에서 죽이겠다는 말조차 못하는 나약함이라고 지적했던 이치고의 망설임과도 연결되며 참월 아저씨는 만해 수련의 힌트를 줄 때 방금 그건 나에게 의지하려는 네 정신적 나약함의 조각, 그것조차 간파 못할 바엔 만해 따윈 입에 담지도 마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치고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며 칼집은 이치고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두려움이자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나약함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치고는 만해의 화려하고 복잡한 능력이 아니라 가장 처음 손에 쥐었던 투박한 식칼 모양의 참월로 유하바하를 베어냅니다. 유하바하는 이때 하시발트를 떠올리는데 그가 본 악몽은 2016년 완결 이후 지금까지도 가장 논쟁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가 보여준 이치고의 칼집 안에 숨은 참월은 주군을 위한 충심 어린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오만한 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교묘한 함정이었을까요? 중요한 건 하시발트가 진정한 참월의 형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유하바하가 맞이해야 할 파멸 또한 이미 시야 안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유하바하에게 보여준 미래는 전부를 그대로 보여준 미래라기보다 의도적으로 가공된 단서에 가깝습니다. 완전한 진실을 내주지 않되 이치고의 칼집 안에 진정한 참월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몫을 유하바하에게 넘긴 채 말이죠. 유하바하는 자신이 백성들을 제 손으로 죽이고 그 힘을 흡수함으로써 마침내 홀로 전능에 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은 역설적으로 고립을 낳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닥쳐올 진실을 정면으로 말해줄 존재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죠. 만약 그가 백성을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로 여겼다면 하시발트의 마지막 전언을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경고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눈과 귀를 닫은 왕이었습니다. 유하바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오직 유하바하뿐입니다. 자신의 반쪽이 보여준 미래를 부정하고 자신의 분신이 키워낸 칼날의 배임으로써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신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갑니다.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뛰어들어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신이 곁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그 대신 그 위험을 마주할 용기를 주소서. 고통을 멈춰달라고 애원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인생의 전장에서 독냄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 자신의 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치고는 누구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 나아갈 힘을 얻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지켜준 것은 자신이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유하바하의 유래를 굳이 야훼로 설정한 이유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쿠보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